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시행한 2021년도 9월 11일 시행 이제 국가직 7급 이제 세법 시험에 대해서 기출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조금 시간을 잡아가지고 해설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어쨌건 뭐 굉장히 촉박하게 지금 우리 4시에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해가지고 뭐 무지 바빴어요. 이제 문제 받아야지, PPT 만들어야지, PPT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설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25문제짜리 세법 시험이라 7급 시험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문제만 PPT 만들었더니 해설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꽤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 총평과 지문을 조금 달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 다느라 또 시간 걸려. 아유, 여튼간에 뭐 여러분들 시험 7급 시험 보고 나가지고 요 해설 자료 만들고 준비하는데 허겁지겁해가지고 지금 방금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도 못 가고 곧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 그래도 뭐 서둘러 가지고서는 뭐 부랴부랴 왔는데 그래도 뭐 전국에서 아마 7급 해설 세법 해설 강의를 가장 빨리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만족감을 느끼면서 어쨌건 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 시험을 본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내용과 실제 이 문제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감한 것과 공부한 내용과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잘 비교 대조해 보시고, 자, 아직까지 뭐 요 시험 응시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제 25문제가 출제되는 첫 번째 시험에 7급 난이도가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것만 가지고 하려 했더니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 우리 라이브에다가도 자료를 첨부해 놨어요. 그 자료 첨부한 것들 여러분들 뭐 컴퓨터에 띄워서 보든 뭐 출력을 해서 보든 요거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볼 건 아니고요. 여기 중에서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은 좀 볼 것이고, 이제 총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자, 일단 25문제 출제되는 새로운 유형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예상을 벗어난 것들은 좀 있었어요. 첫 번째 예상을 벗어난 게 뭐냐면, 이제 국기법 있고 국증법 있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법, 그리고 상증, 종부 이렇게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을 했어요. 자, 요거는 뭐 지금 뭐 2010년도부터 지금 10년 이상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최근에는 종부세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종부세와 관련된 뉴스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해가지고 7급 정도면 문항수 늘어났으니까 한 문제 정도 집어넣어주지 않을까 했더니 뭐 역시나 안 나왔고, 상증법 같은 경우는 지금 2년간 7급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아왔기 때문에 이거 7급에서 손 놓은 건가? 이 중요한 것을 에이 그래도 설마 낫겠어 해서 또 25문제에 늘어나가지고 한 문제 나오겠지, 때로는 두 문제 나올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안 나왔어요. 약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 한 지문이 소득세법에서 부담부증여라는 문제에 섞여가지고 한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뭐 이게 출제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니까 이것도 안 나왔다고 치고, 기존에 뭐 그 7급 20문제짜리와 똑같은 구성인데 이제 25문제가 됐잖아요. 25문제가 되면은 뭐 5가지 세목이니까 한 문제씩 늘어나는 것이 보편적 예상이었는데 예상을 빗나갔어요. 국기법 통상적으로 대여섯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9문제가 나와버렸어. 25문제 중에서 여기서 거의 40% 가까이가 국기법에서 나왔고요. 국증법은 여전히 2문제, 소득세 여전히 4문제, 부가가에서 여전히 4문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한 5문제 정도 나오는 건데 요번에 25문제로 늘어나면서 얘가 6개 나와가지고 맞죠? 25문제. 이렇게 25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국기법 비중이 이렇게 클 줄 몰랐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국기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탄하게 공부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시험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상중하로 좀 따져보면요. 상중하라는 기준은 뭐 제 주관적인 기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쨌건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뭐 어쨌건 전 지엽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중요성 기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가 가르쳤다 그러면은 전부 다 뭐 맞췄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는 저도 안 가르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안 가르친 부분도 안 가르쳤고 체계도 없는 내용이 하나 출제가 됐어. 국기법에서.
그런데 저는 제가 10번을 태어나서 세법 강사를 10번을 다시 해도 그따위 내용은 책에 넣을 생각도 없고 그따위 내용은 가르치고 싶지도 않아요. 어쨌건 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그 내용을 세법전을 그대로 따가지고서는 본서에다가 실어놓는 그런 책들은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의 어떤 세법 강사도 그 규정을 강의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건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문구 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 오히려. 근데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괜찮은 문제예요. 근데 문구 자체를 보면 얘가 뭔가 좀 한 문제가 좀 이상한 지문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걸 찍으면 그래도 맞을 수 있었던 문제긴 한데 어쨌건 뭐 어려웠다기보다도 허접 나오지 말아야 될 때서 쓸데없이 나온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들은 어쨌건 통상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지엽적이기도 한데 어쨌건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 대부분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에 대한 상중하는요. 어쨌건 제가 가르쳤다라는 주관적 기준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상수준 6문제, 그리고 중수준 9문제, 그리고 하수준 7문제. 이렇게 안 되나? 상 6, 중수준 12문제구나. 중수준이 12문제. 해서 이제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어쨌건 한 두어 문제 정도 과다하게 지엽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쉬웠던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요 크게 비난하기 좀 힘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예상했던 25문제의 처음으로 전국 과목 4과목의 전국 과목만 2차 시험으로 보는 이제 그런 필세 도입 이후에 첫 번째 시험으로서는 뭐 나름대로 뭐 쏘쏘한 이제 그런 출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문제도 문제 구성면에서는 조금 국기법에 편중된 게 이게 향후에도 일 것이라는 추세인지 아니면은 요번에만 어떻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예측 가능성을 주는 이제 그런 문제 출제 경향이 조금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좀 많은 비중이 나오고 법인세법은 요번처럼 조금 어려운 문제 수준으로 나오고 뭐 이렇다라는 게 경향이라 그러면 우리는 경향에 맞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느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별력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시험들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예측 가능한 범위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맞게 만드는 것이 좀 좋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건 뭐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은 올해 지방직이라든지 작년 국가직 시험에 비하면 천사 같은 분들이 낸 거예요. 작년 국가직하고 올해 지방직은 진짜 성격 이상한 분들이 낸 것 같은데 어쨌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리 7급 세법시험 25문제 요거는요 나름대로 7급이라는 그 취지 난이도 구성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출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뭐 총평해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한 거예요. 9급이든 7급이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7급이 아니 세법이라는 그런 법 규정의 분야를 공부할 때는 항상 제가 말하는 건 3단계입니다. 첫 번째, 견고한 규정과 취지의 이해. 두 번째, 이해한 해당 규정에 대한 정리. 세 번째, 그 정리된 게 원조문, 법조문으로 나오니까 원조문의 확인. 이 세 가지의 3단계 절차를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법이다. 이게 뭐 어렵기도 하거니와 공부를 설렁설렁 대충 하면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선 짧은 시간 내 단기간에 막 투입한다 그래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법이나 과목은 반드시 숙련과 반복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예를 들어 가지고선 7달이 필요하다. 7달이 필요하면 3달을 2배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과목이 세법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조금 숙성돼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막 압축해가지고 시간을 막 들여가지고서는 한 번에 막 제대로 샅샅이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설프게 핵심적인 것만 보고 넘어가더라도 한 바퀴 돌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또 한 바퀴 돌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고 또 한 바퀴 돌아가면서 계속 견고성과 반복성과 숙련성을 자꾸 증가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없는 거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도 이러한 세법적인 리갈만들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고득점이 가능한 것이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가지고 여러분들 학습 방향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하수준의 소득세 문제다. 하수준의 소득세 문제. 그래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것들은 9급이든 7급이든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한 명당 연 100만 원씩 뭐해요? 경로 우대 공제를 해주는 거죠. 맞는 지문. 추가 공제 중 하나고요. 추가 공제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거주자의 직계 존속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자,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딱 하나야, 딱 하나. 뭐? 너, 소득자도 그게밖에 없어요. 배우자도 소득금액 기준 적용받고요. 장애인도 소득금액 기준 적용받아요. 소득금액과 연령에 관계없는 것은 소득자 본인, 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는 거라서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다 충족돼야 되므로 틀린 것이고, 분리과세 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 자, 이거 뭐 7급에 상당히 어울리는 문제예요. 9급만 준비한 친구들은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뛰어넘었죠. 9급 문제는 나온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뭐 9급 문제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7급에서 일단 한번 딱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9급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자,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공제는 제가 객관식세법, 심화수업, 심화이론, 그리고 동형모의고사 같은 데다가 출제를 해가지고 7급 대비로 주로 얘기하는 그러한 소득공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호로새끼들의 불효자 공제라고 그랬죠. 호로새끼들의 불효자 공제.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했다면 그 자식은 정말 세상 없는 불효자 새끼다. 왜냐? 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집밖에 없는 노인분들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생활비가 없는 거야. 그럼 자녀들이 와가지고선 생활비를 좀 그렇게 잘 키워줬으면은 생활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생활비는 안 드리고 맨날 명절 때마다 찾아와가지고서는 아버지 집 가지고 대출 좀 저희한테 해주신다면 제가 이번에 대박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3배로 늘려가지고 집 하나 더 큰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딴 소리나 해대면서 부모님한테 담보 제공해가지고서는 대출 받아가려는 그런 거나 하니까 생활비는 안 주고, 부모님은 생활비는 없지. 자식 새끼들은 맨날 와가지고 집에다가 담보 걸어서 대출해달라 그러지. 그러니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유일한 요구를 금융기관에서 파악한 거야, 이 니즈를.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 부모님들의 주택에 대해서 60세 이상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인 요 60세 이상의 이상자의 주택에 대해서 은행에다 얘를 담보로 제공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금을 뭐 이게 5억짜리 주택이라 그러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3억 4억 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는 거니까 괜히 쓸데없는 돈 대출 한 방에 받아가지고 이자 부담 나가는 거 없겠죠? 그리고 연금 형태로 받아가니까 생활비 되겠죠? 그리고 담보 설정했으니까 이 호로 새끼들 와가지고서는 담보 설정해달라고 못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결되는 니즈를 이런 금융보험사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그걸 가입해가지고서는 대출금을 생활비처럼 연금으로 받아가는 그러한 이제 상품이다. 그러한 상품을 실행해가지고 대출을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연금 소득에서 연한도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 이 규정의 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연한도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리을도 틀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옳은 것만 고르는 거니까 얘를 모르더라도 어쨌건 니은 있는 거 제끼고 그리고 나서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2번을 찍을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 세금 안 내면은 이제 깜빵의 일신을 구속하는 이제 그런 제재까지 간접적 강제 제도로 가해지는 그런 감치 규정이 작년에 들어왔죠. 자, 그런데 감치 규정에 대한 요건은 3가지인데 이 3가지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니라 진담으로 말한 거야.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돼 가지고서 감치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 이 3가지의 요건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4번째 요건, 5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직계 좀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것은 이것은 깜빵에 가두는 감치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입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출국금지 요청의 사유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1, 2, 3번 흐리게 보더라도 4번만 딱 보고 나서도 이건 출국금지 해서 찍을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 하수준의 문제로 분류를 좀 했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3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인데 이것도 하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세법 뭐 기본 이론 1회독 정도 하고 나가지고 요 강의를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이거 어렵고 모르는 건데요. 기본 이론만 들었으면은 요 이번의 지문이 맞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야. 기본 이론만 들어도 요거는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뭐 기본 이론 들어도 지급시기 의제는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하수준입니다. 하수준.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자가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안다고 그랬죠. 내가 지급하는 게 비과세라는 거 알기 때문에 원천징수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 지급시기 의제에서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인정소득에 대한 지급시기,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죠. 얘들은 만약에 법인이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세무조정 소득처분을 했다면 그 소득처분 사회에 유출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시기는 언제예요? 신고일, 수정신고일.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과세관청에 결정경정, 조사받아가지고 결정경정 받으면 결정경정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뭐 보낸다고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이때 지급한 걸로 의지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거 뭐 원천징수 안 하는 건데 하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얘가 맞게 설명한 건데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옳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일단 마땅히 틀린 거 없다 정도로 보고 넘어간 다음에 반기징수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기준이죠. 20명 이상인 이제 그러한 소규모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법이니까 종교단체는 조건 없이 그냥 반기징수 가능한 거죠. 그래서 30명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은요 14% 원천징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기본세율 적용하여 연분연승법 적용된다 그랬어요. 기본세율 적용되는 연분연승법. 연분연승법이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5년을 근무하다가 이때 입사해가지고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집어넣다가 요때 퇴사해가지고 직장공제외 반환금을 요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은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요. 왜? 마치 퇴직소득처럼 장기간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많이 나오긴 힘들지만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이 만약에 1억이라고 쳐. 자, 1억인데 이 1억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그런데 1억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2,0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2,010만 원. 이게 딱 2,010만 원 나올 거예요. 2,010만 원이 나오는데 얘는 5년간 발생한 소득의 일시적 실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간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5년간 발생한 누적 소득을 그냥 여기다가 기본세율 한 방에 적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이게 옛날 퇴직소득 과세 방법입니다. 지금은 퇴직소득이 개정돼가지고 다르게 적용되지만 연분연수법이라 그래가지고 1억이 좀 크니까 얘네들 얘가 10년 근속했다고 쓸게요. 10년간 직장공제비 불입해가지고 만약에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얘네들은 1억 원의 과세 표준에다가 기본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연으로 나눠요. 연분. 10분지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1억 원의 10분지 1이니까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의 기본세율은 1,200 이하니까 6%지? 그럼 얼마야? 60만 원이잖아요. 그 60만 원에다가 이제 얘가 10년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연으로 곱해줘. 연승.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얘를 그냥 기본세율 적용했다 그러면은 2,010만 원인데 10년간 발생한 소득의 일시적 실현이니까 과세 표준을 10분지 1로 쪼개가지고 이 10년간 발생한 소득이 10분지 1씩 매년 과세가 됐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그러한 방식이 연분연승법이기 때문에
직장 공제후에 초과반응금은 옛날 퇴직소득과세 방법인 요 방식에 의해 가지고 연분연수법에 의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소득에 해당한다. 알겠죠? 14%의 원천징수세율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 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난이도하고 법별 문항수를 봤는데 그거를 계산을 안 했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주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한 6, 7문제, 5, 6문제 그 정도? 이제 옳은 거 고르는 거랑 틀린 거 고르는 거 이 두 개의 구분도 우리 시험에 유형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옳은 거 고르는 것이 볼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반터, 여덟, 아홉, 열 문제네, 10문제. 그래도 뭐 올해 지방직보단 덜하지. 올해 지방직은 20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옳은 거 고르는 건데, 자, 이제 올해 7급 시험에서는 25문제 중에서 10문제. 자, 10문제인데 뭐 옳은 거 고르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박스 문제에서 옳은 거 고르라는 것도 한 3개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뭐 많긴 많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는 어쨌든 힘들어요. 알겠죠? 자, 그런 옳은 거 고르는 부분에 대한 빈도도 많았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옳은 거 고르라는 그런 문제의 어떤 형태가 조금 까다로워서 이제 중수준으로 뒀고요.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틀린 게 있나요?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보아가지고 산출세 계산하거나 납세 의무를 물립니까? 아니면 일거주자로 봐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까?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으로 봐서 계산한 다음에 이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는 이제 손익분배 비율로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해서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연대납세 의무 없는 개별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의 가장 대표적인 골자죠. 요 일거주자와 일거주자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일거주자는 용어를 똑같이 써놔가지고선 헷갈리긴 하는데 얘네들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건지 한 사람처럼 소득금액까지만 계산해가지고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는 건지, 이게 이 규정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항상 이 부분에서는 5장에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이 일단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들에게 원래 2007년도까지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뭐가 나왔어? 출자 공동사업자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놈은 출자만 하지 업무 집행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도 하고 업무 집행에 참여도 하는 업무 집행 공동사업자들과 똑같이 분배받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지분 비율이 아니라 손익 분배 비율로 분배하되, 손익 분배 비율을 공동사업자 등록할 때 신고하거나 지정하지 않으면 그때 예외적으로 지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 분배 비율이 있더라도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 이러면 틀린 것이죠. 자, 요것도 조금 애매한 지문일 수 있는데 명확히 틀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애매할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여 분배한 경우에는 이렇게 허위로 정하여 분배한 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이죠. 그런데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는 그런 말들 뺐네.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계를 함께하는 국세기본법상 친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공동사업 합산과세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들에게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여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지 않고 아무리 특수관계인이랄지라도 실제 그 사업에 참여를 했다, 실질적인 손익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렇다 그러면 합산과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동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 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라고 했으니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합산과세하는 건 아니고 그 특수관계인에게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해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빠진 것이다. 자, 요거 해설에 원문 규정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 원문 규정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 그 합산과세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금을 진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예를 들어 드렸습니까? 아, 이거 틀린 거지. 얘도 틀린 거. 갑이라는 사업자가 혼자서 10억을 버는데 얘가 혼자서 10억의 누진부담 다하기 불편하니까 배우자와 자녀에게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해가지고 자기한테 50%, 5억 분배하고 얘한테 3억 분배하고 얘한테 2억 분배해가지고 누진 회피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회피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배우자나 자녀라는 생계를 하는 친족에게 이렇게 분배된 소득금액은 첫 번째 제재,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함과 동시에 두 번째 제재, 이러한 허위로 분배받은 이 공동사업자들은 원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연대납세 의무를 지우되 지들이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해서 얘는 3억까지만 얘는 2억까지만 연대납세 의무에 한도를 두고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 내용 뭐 그렇게 그대로 나온 거니까 요거 뭐 전액에 대하여 연대납세 의무 진다? 요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1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자, 이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국세 기본 법령상 2차 납세 의무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2차 납세 의무 판단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주된 납세 의무자 누구냐? 두 번째, 2차 납세 의무자 누구냐? 세 번째, 2차 납세 의무 대상 국세가 성립 국세냐 확정 국세냐? 네 번째, 2차 납세 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은 뭐냐? 다섯 번째, 한도는 얼마냐? 요 내용이죠. 근데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이 출자자의 납세 의무를 2차적으로 짓는 건데 당연히 법인이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해당 출자자는 무한책임사원 아니면 과점주주여야 해. 그런데 얘네들은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이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무한책임사원 아니고 유한책임사원 주주라 그러면 과점주주여야 하는데 과점주주 아니라며. 그럼 이 경우에는 법인이 2차 납세 의무 없는 거겠죠. 그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자, 그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부담부증이요. 자, 사실 뭐 이 문제는 뭐 상이라고 표시를 하긴 했는데 뭐 공부를 했다 그러면 어렵지는 않고 당연한 문제예요.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해요. 증여. 토지를 증여한다. 시가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을에게 이 갑이 이 토지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었는데 그 대출금, 채무를 4억, 채무 4억만큼을 함께 이렇게 을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을 입장에서는 아이 토지를 주면서 무슨 채무까지 나한테 지라고 그래. 기분 나빠. 안 받아. 그러겠어요? 을이? 아, 채무를 4억을 인계받더라도 어쨌건 토지가 10억짜리니까 그래도 6억은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하다고 그러고 받아야지. 그렇죠? 감사하다고 그러고 받아가지고 요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10억 원에서 채무를 승계받은 4억만큼을 뺀 나머지 6억 원이 나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된 실질적인 금액이므로 이 6억에 대해서 누가? 을이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됨과 동시에 희한하게도 요 갑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준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얘는 을에게 부담시킨 채무부담분, 채무 4억 원에 대해서는 얘는 이를 양도로 봐가지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 증여자는 양도세 납세 의무를 지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형태의 거래가 됩니다. 얘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거죠. 채무 부담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거. 자, 그래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4억은 이 증여자의 양도로 보는 것이고, 자, 3번부터 볼게요.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요 10억 원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4억을 뺀 6억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양도소득세 특강 들으면 거기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원래 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 양도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 양도세 예정 신고해야 되겠죠. 이 양도세 예정 신고는 부동산의 경우 1그룹의 경우는 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자, 2그룹의 경우는 국외 주식 말고 국내 주식만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 그리고 3그룹은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 4그룹은 신탁수익권. 얘는 1그룹과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 그런데 이 1그룹에 해당하는 이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 시에는 얘는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 납세 의무와 증여세라는 상증세 납세 의무가 같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양도에 대해서 얘가 2개월 이내 예정 신고하고 증여세에 대해서 얘가 증여받은 날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에 증여 신고하고 아유 이 일치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증여세 신고 기한과 맞춰버린 거죠.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예정 신고는 이 증여세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여세의 신고 기한과 일치를 시켜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를 속한 달의 말로부터 원래 2개월이지만 얘는 증여세 기한과 마찬가지로 3개월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테 예정 신고하는 그런 3개월의 특례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내용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뭐 소득세법 규정이에요. 요게 증여세 규정이고 요게 소득세법 규정이야. 1, 2, 4번은. 자, 만약에 요 을이 아들이야. 아들. 자녀라고 쳐요. 그러면 이게 자녀한테 10억 원을 그냥 통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채무를 인계시켜가지고서는 4억 원은 아버지가 양도세 부담하고 나머지 6억만 증여세가 나오게 하는 게 초과 누진 제도의 세목에 있어서는 무조건 과세 대상 금액을 쪼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세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조세 회피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라 그러면 에이 설마 아들과 마누라한테 재산 주면서 부채까지 넘겼겠어? 부채도 자기가 갚았겠지? 세법은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추정. 의제가 안주가 아니라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담부 증여를 했다 할지라도 요 부담부 증여를 받은 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 그러면 채무를 인계했다라고 세법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채무가 국가 지자체에 대한 채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기관 이런 데서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서 입증되는 객관적 채무액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채무액이 실질적으로 을에게 인계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그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채무 인계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 지자체로부터 빌린 거야. 그럼 국가 지자체로 빌렸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이제부터 우리 차주는 네가 아니라 얘다라는 이전과 실질 확인을 했겠죠. 또 금융기관이라 그러면 갑이 토지를 을한테 이렇게 증여한 다음에 요 을이 은행 가가지고 요 채무는 내가 토지를 소유하게 됐으니까 승계하겠습니다. 해서 자기 명의로 대출 바꾸고 나가지고 향후 몇 달, 1년, 2년 동안 자기의 월급 통장에서 그 채무에 대한 이자가 나간 것들이 막 입증이 돼. 그럼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게 채무 인계가 안 됐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는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계가 안 된 걸로 추정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채무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채무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서 이러한 채무가 이전됐다는 것이 일정한 증서에 의해서 확인됐다면 그때는 그 채무가 인계된 걸로 보는 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 왜 있는지 상황 잘 이해하시고 답안으로 달아놓은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자, 7번 문제.
요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상으로 놓긴 했는데, 자, 일단 결론은 법인과세 신탁자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하나의 법인이 돼버리는 거지, 쟤네가. 그때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이것도 소득공제의 하나였죠. 소득공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그런데 이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됐는데 분배되고 나가지고 주주 입장에서 또 과세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법인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득이 이 주주들에게 배분이 된다 그러면은 주주들에게 비과세가 되는 비과세 소득이래. 그럼 여기서 소득공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저기서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빵중과세, 과세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을 받는 수익자들이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그들에게 비과세가 된다면 소득공제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저쪽에서 과세가 안 되니까 여기서도 소득공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거든. 그런데 수익자에 대하여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된 경우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1번이 틀렸고. 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게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신탁회사가 있고 A가 A의 재산을 신탁회사에다가 이렇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을 시켜요. 그러면 요 A는 누구야? A는 위탁자, 요 B는 수탁자죠. 그러면 요 신탁회사가 신탁법에 따라 가지고 수탁하고 있는 요 재산에서 만약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소득의 납세 의무자는 누굴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랬을 때 만약에 A가 자기 재산 신탁하면서 운용해라고 한 다음에 이 운용에 대한 수익은 나한테 줘. 그러면 자익 신탁이라고 그랬고 이 수익을 C라는 뭐 내가 지정한 자, 수익자 지정한 거죠. C로 수익자를 지정해가지고 이 소득을 C한테 지급해줘. 라 그러면 요 C가 수익자가 되는 거라 가지고 자, 첫 번째 이 신탁재산에서 발생 소득의 납세 의무자는 먼저 누구다? 수익자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위탁자가 이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관리, 통제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요 위탁자가 요 신탁재산에서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법률에 따른 일정한 목적 신탁이에요. 목적 신탁은 그 신탁 재산의 어떤 운용의 방향과 운용 수익의 발생을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신탁이고요. 세 번째, 위탁자가 이 신탁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마치 누군가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주식회사의 배당과 유사한 형식의 분배 방식이다. 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짐과 동시에 그 경우에 요 신탁재산을 뭐라 그랬어요?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그 구성원들, 수익자들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되 만약에 그 소득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얘네한테 400 이렇게 배당을 쳤대. 그러면 원래 배당을 받은 얘가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한테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배당소득으로 또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수입배당은 미권불산입,
소득세법은 배당세 공제를 통해서 주주 단계의 이중과세를 해야 되나 이런 투자 수익을 얻어가지고 분배하는 뽀찌만 얻어가는 이러한 투자회사, 유동화 전문회사, 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자산 이런 데들은 얘들은 그냥 뽀찌만 얻어가는 과정인데 전액을 다 과세하고 저쪽 가서 또 과세하면 아무리 주주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중과세가 너무 커서 얘는 법인 단계에서의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분배한 소득 금액을 소득 공제하고 법인과세 신탁자산 단계에서는 200만 과세한 다음에 이제 분배받는 얘들한테 400, 400 과세하면 완전한 이중과세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400이 얘들의 만약에 비과세 소득이야. 어차피 주주한테 분배돼봤자 과세가 안 되는데 여기서도 소득공제를 해버리게 되면 빵중과세가 되니까 이러한 주주들 입장에서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이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구조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익자가 4번부터 보세요. 신탁지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익자를 소득세 납세 무자로 한다가 원칙이지. 그런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지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위탁자가 납세 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신탁 이런 것들이 목적 신탁이에요. 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위탁자가 신탁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지 않는다면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신탁자산을 별도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신탁자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부할 수 있고요. 그 수탁자가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지는 그 경우는 이 신탁자산 하나하나를 법인과세 신탁자산으로서 하나의 법인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걸쳐가지고 우리가 수업에서 이 신탁자산은 올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종부세법, 상증세법 전부 다 이와 관련된 내용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도 또 역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뭐 올해 출제 1순위라고 그랬고 어김없이 나왔죠. 근데 꽤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힘들긴 했지만 어쨌건 2, 3, 4번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한 신탁자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 판단 메커니즘에 그대로 부합되는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 1번을 읽었을 때 괄호 안의 내용이 껄쩍지근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2번, 3번, 4번을 읽어보니까 이건 배운 바와 같은 납세 의무자의 판단 기준이다. 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뭐 어려운 것은 분명히 어려운 것은 분명한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국세징수 법령상 신고납부 및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국세징수에 관해서 국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왜 저걸 따라? 국기법 또는 개별세법을 따라야지. 그리고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그리고 은행의 납세보증서 얘네 같은 경우는 담보비율 110인데 12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공매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었는데 공매재산을 매각하면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겠죠. 그 저당권에 관련된 채권자, 국세 전부 다 이 재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뭐 모자르던 모자르지 않던 순위에 따라 분배받는 거니까 당연히 공매재산 설정된 질권, 저당권, 각종 그 권리채권들은 전부 다 그 공매자산의 매각으로 다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자,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식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국세 납부 대행 기관인 신용카드사에서 국세청에다가 송금을 해줘야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아니면 이거 기억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으려고 식당 가가지고 쫙 긁으면은 여러분들과 사장님 사이에 한 3초간의 침묵이 흐르지. 이러 찌직찌직 하잖아. 그게 신용카드 승인이에요.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승인일이 긁은 날이야. 그래가지고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는 언제 납부한 걸로 봐? 당연히 긁을 때 납부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라는 규정 그렇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역시 뭐 옳은 거 고르는 거라 가지고 틀린 거 3개 지워야 하지만 어쨌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상은 갑주택을 2019년도 10월 7일에 압류하고 2021년도 4월 5일에 매각했대요. 자, 국세 우선권 계산 문제 푸는 대단히 쉬운 방법. 일단 배분 대상 금액 7천만 원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들의 순서를 우리가 알아서 뭐해. 소득세로 징수할 금액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일단 1순위 강제징수비 무조건 소득세보다 우선 징수가 되고요. 이제 8천만 원의 법정기일은 5월 20일이야. 그런데 담보채권의 법정기일은 5월 25일이야.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해.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확정일자가 5월 30일이야. 따라서 소액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되지만 나머지는 국세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금채권 중 최우선 변제 대상 임금채권인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 얘들은 국세보다 우선되지만 얘가 국세보다 우선되죠. 하지만 나머지들은 국세보다 우선되려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돼야 되는데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되지 않으니 얘도 우선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7천만 원에서 700, 1,500, 1,800 빼면 얼마야? 2,500, 4천이 4천. 7천에서 4천 빼고 남은 3천만 원이 이제 국세 종합소득세 8천만 원 중 3천만 원 징수하고 4천만 원만큼 미징수된 상태로 다른 재산 찾아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권은 일단 매각 금액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서 순서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애들만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동그라미 친 애들 매각 금액에서 뺀 나머지가 이제 국세로서 징수 가능한 그러한 금액이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풀면 뭐 전혀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푸세요. 분납. 중소기업이면 2개월 이내,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 법인. 그리고 분납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돼야 분납하는데 1,000만 원 초과되더라도 2,000만 원 안 되면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한도로 분납하고 2,000만 원 초과되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는 거니까 얘는 2,200이니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 가능하므로 분납 가능한 최대 금액은 50%, 1,100만 원. 법인세 12월 말 법인이니까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니까 5월 말까지 분납 가능. 뭐 이런 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7급 준비까지 했다 그러면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또 옳은 문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옳은 문제가 많다. 아까 급하게 제가 쑥 풀고 왔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맞네요. 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기한서 선발급하기 전에 대가받고 선발급하거나 선발급하고 나서 7일 이내 대가받으면 얘는 원칙적인 공급 시기에도 불구하고 선발급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죠. 맞는 질문 1번이네. 1번. 자, 2번은 수정세금기한서 어떻게 작성해요? 계약 해제, 거래가액의 증감, 그리고 뭐 재화의 환입 이 세 가지는 얘들은 수정사유 발생 일날 작성일자로 하고 처음 세금기한서 작성일자를 덧붙여 적는 거죠. 비고란에. 그런데 얘는 수정세금기한서 작성일자를 처음 세금기한서 작성일자로 했으니까 틀린 거지. 자, 제 수업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제 수업 잘 들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신뢰성을 좀 가지라고. 전부 다 내가 강조한 말투를 잘 기억해봐. 수정세금기한서 수정사유 11가지 중에서 제가 1, 2, 3번 따로 뜯어놨고 나머지 4번 따로 뜯어놨고 나머지 5번부터 9번까지 뜯어놨고 10번, 11번 사유가 다 다르다고 뜯어놨는데 기본 수업 때 제가 어디까지 가르쳐? 1, 2, 3, 4번까지만 가르치잖아. 시험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나오되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분명히 작성일자랑 덧붙여 적는 비고란의 날짜를 바꿔낸다 그랬잖아요. 아니, 정확히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 어쨌든 간에 모든 출제자든 어떤 세법의 포인트든 그 포인트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약의 해제, 그리고 거래가액의 증감, 그리고 내국 시용시장 사후 개설, 그리고 재화의 환입 이 네 가지만 잘 알아두면 나머지를 가지고 틀리게 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전자세금기한서 발급 개인사업자 기준 이거 3억 원이었다가 뭐 2022년도 7월 1일 이후 판단 기준은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지만 어쨌건 뭐 1억 원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전자세금기관서는 발급 의무가 없으면 발급 못해? 발급하면 훨씬 편한데 전자세금기관서 발급 의무가 없는 자도 발급할 수는 있다라는 거 뭐 대단히 중요하고 당연한 거죠. 정답은 2, 3, 4번 다 틀리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이것도 뭐 내용은 되게 긴데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물산입은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야? 감가상각 15인에 있어서 얘들은 5년 정해법 강제 신고 조정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 발생하는 세무정은 한도 초과됐다 그러면은 손금불산입 유보. 만약에 상각 범위에 미달하게 결산을 계산했다 그러면 강제 신고 조정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요 세무 조정이 감가상각 15인 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무조정은 뭐 나와요? 두 번째 세무조정은 얘들은 이제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집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 또는 사적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업무 사용 비율이 아니라 사적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그렇다 그러면 얘들은 손금 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른 사회이출로 처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얘네가 자기 차량 또는 임차 차량으로 구분해가지고 자기 차량은 감가상각비라고 하고 임차 차량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는 연 8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800을 초과하게 되면 자기 회사 차량은 손금 불산입 유보했다가 이후에 한도 미달한 경우에 손금 불산입 유보한 금액을 손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고 얘는 자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 불산입하긴 하는데 기타 사회출로 불산입했다가 나중에 손금 산입은 기타로 손금 산입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 보유 차량을 나중에 처분했다.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손실을 어떻게 연 800만 한도로 해가지고 손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한 다음에 이후에 매년 800만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기타로 그 처분 손실 부인된 금액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연차별로 800범위 내에서 치게 되는 거죠. 이게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전체 세무조정 소처분이다. 그 중에서 1, 2, 3번 읽어보시고요. 4번 업무용 수용차 처분 손실 아니야. 업무용 수용차 처분 손실은 더 이상 우리 회사가 보유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얘는 유보로 처분하면 안 되고 뭘로 처분해야 된다? 기타 사회이출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유보로 처분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 렌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그리고 처분 손실, 얘들은 유보가 아니다라는 거 항상 강조했죠. 그래서 그거 아예 찝어서 나온 그런 질문이었다. 자, 13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말했는데 뭐 자세히 보면은 뭐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뭐 불복 청구 내용이에요. 그래서 1, 2, 3번 읽어보시고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뭔 소리야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그 전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심판청구뿐 아니라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한 거 문제 풀 때 말한 거 기억나요? 세법 문제는 그게 효율적이든 말든 무조건 짧은 거부터 읽어라. 무조건 짧은 거부터 읽다 보면 이런 것들 얻어 걸려가지고 4번에 있지만 금방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짧은 거부터 읽어라. 세법 지문은.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뭐 제일 짧은 거 뭐야? 이거잖아. 과세전 적부심사에 따른 재주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주사를 할 수 없다.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한 재주사 금지 규정의 예외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제일 타당한 게 뭐야? 아니 세무조사를 했어. 2020년도 법인세에 대해서 세무조사 했는데 이거 억울하다고 불복 청구 넣었어요. 불복 청구 넣었더니 재결청에서 이거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그 조사를 잘못한 것 같으니 다시 재주사로 결정해 놨어요. 아니 재주사 결정해 놨으니까 재주사를 할 수 있어야지. 재주사 결정해 놨는데 재주사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재조사를 하라는 그 조문, 주된 조문이다 그래가지고 주문이라고 그래. 그 결정된 주문의 범위 한정에서는 당연히 재조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조사 결정한 거니까. 근데 그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예외에 해당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그죠? 세무조사는 20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혐의들이 발생돼가지고 시간 많이 걸릴 때는 아예 한도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조사하는 것이며 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이러한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들고 가서 임시 보관할 수 있다 없다? 원래 안 된다. 그런데 납세자가 동의하면 된다. 그런데 납세자가 동의하더라도 뭐만 된다? 수시 선정 사유에 세무조사의 경우만 가능하다. 해놓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했다는 수시 선정 사유를 집어넣어서 맞게 한 거다. 이것도 뭐 지난 시험에 나와가지고 제가 문제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거죠. 관할 조정. 그래서 관할 조정은 원래 국세청장이 하는 건데 같은 지방국세청 내의 세무서관 관할 조정은 지방국세청장도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 되겠죠. 자, 15번 같은 경우도 뭐 옳은 거 고르는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하수준의 문제예요. 하수준의 문제. 극하 수준의 문제예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속세 수정 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려는 효력을 가져요? 수정 신고의 확정력은 본 신고에 따르는 건데 상속세 본 신고가 확정이 없으니까 수정 신고도 확정력이 없는 것이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는 3개월 이내 아니야. 4개월 이내야. 4개월 이내 없잖아요. 4개월 이내는 성실신고 대상자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 말고는 잘 없어. 이거 뭐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기한을 3개월인데 4개월을 쓴 것을 틀린 걸 모르면 7급을 볼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 지문은.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이 선지가 틀린 거 2개 찾는 건데 기역, 니은이 명백히 틀린 것들이네. 그죠? 그럼 그 안에서 옳은 것만 고른 거니까 디귿, 리을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디귿, 리을은 읽어보세요. 자, 16번 문제. 이 16번 문제는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는 한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나는 1번과 2번만 강의하고 3번과 4번은 나는 내가 강의를 17년 강의하는 동안에 어떤 세무사, 회계사, 세무사 1차, 회계사 2차 어떤 시험에서도 나는 3번과 4번은 강의한 적이 없어. 대한민국의 세법을 수험 과목으로 하는 그 시험에서 3번과 4번을 수험의 내용으로 다룬 선생의 강의가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요. 그럼 내가 강의를 그만둘게. 이거는 뭐 교재에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강의할 수는 없으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강의했다고 쳐? 이거는 아마 증권회사 같은데 어떤 실무 강의하러 간 세무사들이 어떤 금융상품 강의하면서 강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고 만약에 수험상 만약에 이걸 강의했다? 그럼 이것은 세법 200강 강의하는 그런 기본 수업에서나 강의를 할까 말까 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고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틀렸다? 그건 괜찮은 거야. 다만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이건 법인세법상 유일한 비과세 소득이죠. 그죠? 이거가 과세된다는 거 이거 1번을 찍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비과세 소득이니까 얘는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내가 심화 수업 이상부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올인원 같은 기본 수업에서는 거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아까 우리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똑같은 거죠.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은 그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가 투자회사잖아. 법령으로 정하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90% 이상 배당한 금액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한테 소득공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배당한 금액은 그 주주에게 과세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당한 금액은 법인 단계에서 완전 제거가 되고, 그 배당한 금액이 주주 단계에서 한 번만 과세하는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 소득공제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2번에 틀려 보이는 문제 없잖아. 다만 요 밑에 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말하는 건데, 쟤는 당연한 거예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려면, 이게 만약에 2021년도야. 2021년도에 일정한 소득이 1000 발생했어요. 소득 1000 발생해가지고 결산 마감해가지고 요때 이제 주총해가지고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이제 결산 확정됐으니까 이익 잉여금이 확정되겠죠. 이 결산 확정. 결산 확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요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배당 가능 이익 중 90% 이상을 이제 요때 배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보세요. 결산 마감은 12월 31일 날 되는 거고 주총은 통상적으로 2월 말쯤 일어나요. 2월 말쯤. 2월 말에 주총을 통해 가지고 결산 확정한 다음에 요 배당 결의가 일어나 가지고 90% 이상 배당하겠다라고 결의가 되고 나면 이제 3월 31일 날 법인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이 배당 가능 이익 중 90% 이상 배당 금액을 소득공제하면 돼요. 그럼 그 소득공제는 2022년도의 소득공제야 2021년도 1000만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900 이상 배당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득공제야. 당연히 여기에 대한 소득공제일 거 아니에요.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는 우리가 처분하고 있는 이 잉여금이 언제 발생한 거야? 요때 발생한 거잖아요. 요게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요거 뭐 정확한 문구 표현대로 완전히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이런 말을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득공제 신청서는요. 소득공제 신청서든 세 감면 신청서든 세 공제 신청서든요. 세금 줄여달라는 그런 신청서들은 전부 다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지 뭐 2주 이내 이런 거 아니고요.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들 어떻게 맞춰?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대단한 투기 집단으로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먹튀하고 돌아다니는 그 자본 집단, 론스타, 그런 데들이 전부 다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돈 모아가지고 이 돈 모은 것들을 투기성 투기 집단에다가 투기성 투기 상품에다가만 막 집중 투자하는 거라 가지고 얘들은 모든 법률, 모든 제도들이 혜택 주는 건 별로 없고 전부 다 제재 규정만 두고 있어요. 따라서 사모펀드란 말 나오면 조금 색안경을 끼고 얘는 안 좋은 놈이다라고 봐도 세법상으로는 무방합니다. 사모펀드인데다가 개인 2명 또는 개인 1명과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95%의 주식을 소유하고 거의 자기들끼리 쥐락나락하고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죠. 얘들은 이와 관련되어서 90% 이상 분배했다 할지라도 이중과세 완전 제거해주는 소득공제 적용 안 해주겠다는 규정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어떤 선생도 어떤 시험에서도 나 가르친 적도 없고 가르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확신드는 게 아니라 확실해. 이걸 누가 가르쳐? 이걸 가르치고 이걸 공부할 거면 우리는 세법 공부 못합니다. 진짜 200강 300강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것도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거 몰라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이거는 맞다라는 걸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자 어쨌건 간에 뭐 이상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얘는 뭐 상당히 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반드시 틀려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시간상 17번 문제는 기억, 장기할부 판매에서의 회수기일 도래 기준, 그리고 니은, 장기할부 판매에서의 현재 가치 인도 기준, 그리고 디귿,
건설 용역 제공 중에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1년 미만의 단기 건설 용역 완성 기준, 인도 기준. 그리고 리을이 뭐예요? 리을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의 법인세법상 인식 시점 언제입니까?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되는 거지. 현금주의랑 거의 비슷해. 근데 만약에 법인이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냥 세무조정 없이 입금으로 봐주죠. 하지만 특례의 예외. 그 이자가 만약에 원천징수 대상이자라 그러면 그 특례를 배제해서 기간경과분 이자 계상한 거 입금불산이 폐하됩니다. 그런데 얘는 기간경과분 이자 계상한 거 원천징수 대상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입금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리을이 틀린 것이고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이 손익귀속식이 정확히 설명한 이제 그런 규정이 되겠다. 자, 어쨌든 얘도 제가 상으로 분류를 했는데 손익귀속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분야는 아니고 그리고 지문들이 됐다 길어가지고 그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내는 것이 이제 난이도상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어쨌건 뭐 지금 우리가 해설하는 과정에서 리을이 전부 당연히 틀렸다는 알 수 있지만 기역, 니은, 디귿이 하자가 없는 지문이다라는 것을 수험생 수준에서 정확히 확신하기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상으로 제가 구분을 좀 해놨고요. 자, 18번 문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스케줄링 해가지고서는 뭐 보자마자 뚝뚝 띄어내야 돼. 어떻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제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2020년도 2월 27일 날 납부고지서를 송달 발송하였고 이것이 3월 2일 날 도달하고 그리고 납부기한은 3월 20일이고 그리고 역외거래도 아니고 부정행위로 포탈된 것도 아니고 저거 뭐 제척기간 연수 때문에 그런가 보지? 그리고 현재 2020년도 12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소득세니까 납세 의무 성립일 그리고 신고를 안 했대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 6월 1일이 제척기간 기산일. 근데 부가처분을 했네요. 이러한 납부고지서 발송한 날. 얘가 뭐? 법정기일. 그리고 납부고지서 도달일. 이따가 뭐예요? 납세 의무 확정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날 언제 결정했다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 20일까지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인데 이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가제척기간 기산일은 2019년도 6월 1일이다. 맞고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20년도 3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소멸시효 기산일이 3월 3일부터라는데 소멸시효 기산일은 3월 3일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얘들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3월 21일이 되는 거예요. 3월 21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기 때문에 저 2번이 틀렸어요. 자, 갑의 2018년도 귀속종합소득세 부가지적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다. 왜? 부정행위 아니고 역외거래도 아닌데 무신고니까 일반 무신고 7년이죠. 그죠? 맞고 이거는 뭐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인데
이의제기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잘 모르고 낸 것 같은데 이 관할세무서장의 납부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이때 납부고에서 보낸 거야. 자, 이 납부고지서는 확정된 국세에 대한 징수권 행사입니까? 미확정된 국세에 대한 부과권 행사입니까? 미확정된 국세에 대한 부과권 행사죠. 그럼 미확정된 국세에 대한 부과권 행사는 이 부과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나서 그 부과권 행사에 따른 고지의 납기에 다음 날로부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하는데 이 납부고지가 어떻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냐고.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 국세의 미납부에 대하여 돈 달라고 보내는 납부고지서가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있지 이 납부고지서는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출제자는 분명히 무슨 의도에서 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이 사례에 의한 거라 그러면 출제 오류인데 이 기가 막히게 피해가려고 피해간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이 자료고 국세기본 법령상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라 가지고 이 4번이 이 사례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의제기 해봤자 봐라 이건 이 사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국세기본 법령상의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이의제기 안 받아들여져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이거가 틀리다 그래가지고 이걸 답으로 찍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아요. 왜? 이거 모르고 지나쳤다 그러면은 틀려도 싸.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2번에서 제척 소멸시효 기산일이 3월 3일이 아니다라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 사례를 비춰본다 그러면 얘는 부가권 행사로서의 납부고지서지 징수권 행사로서의 납부고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쥐뿔도 모르고 문제는 거다. 이거는 저런 4번에 헷갈리는 질문 같은 거 내면 안 되겠죠. 어쨌건 뭐 약간의 아쉬움들은 좀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뭐 기존 출제에 비해서는 그 양반인 이제 그런 문제들이니까 더군다나 뭐 당연히 이게 2번에 있었다 그런 문제지만 이게 4번에 있으니까 2번 못 틀린 2번 곤란하지 못한 책임은 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님 공부할 때는요. 이 입금불사님 율 안 외울 거면 이거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 입금불사님 율 문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내가 객관이세법에 4문제나 집어넣었는데 그거 반드시 순차적으로 풀어보라 그랬고 동영 모의고사 때도 맨날 2문제씩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안 풀지만 귀찮아도 풀어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게 숙련이 되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왜? 이 주식회사 A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00만 원인데 비상장법인의 50% 초과 50% 이상 100% 미만이니까 얘는 입금불사임률 50%. 얘는 상장법인에게 500만 원 배당받았는데 지분 비율 30% 미만이니까 얘는 30% 입금불사임률. 100% 지분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전부 다 100%만큼 입금불사입인데 여기서 지급이자 차감액 해야 되지만 차입금이 없으니까 차입금이자가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0에 50% 150만 원, 500에 30% 150만 원, 400에 100% 400만 원 더하면 얼마야? 700이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주회사도 아니고 일반 법인이니까. 그죠? 대단히 빨리 풀 수 있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7급 공부 부족하게 한 거예요. 자, 20번 문제. 납세지 및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국가, 지자체, 무슨 공사, 공단, 수자원 공사 이런 것들 나오면 걔들은 전부 다 어디였어? 부동산 임대업이든 뭐든. 업무 총괄장소였죠? 국가, 지자체, 공사, 공단, 수자원 공사 뭐 이런 무슨 뭐 전기공사, LH, SH 이런 데들 전부 다 이게 아니라 그 단체의 업무 총괄장소라 그랬죠? 틀렸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 대상 과세 기간 20일 전까지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죠. 이게 맞는 거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추가 사업장 등록할 수 있는데 한 놈만 안 된다 그랬어. 누구? 무인 판매기. 그죠? 이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틀렸고.
사업자 단위 과세 같은 경우는 법인도 개인도 전부 다 본점 주사무소만 가능하지만 주사업자 총괄납부는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뿐 아니라 지점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건 완전 하수준의 문제입니다. 니은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 자, 21번 문제. 자, 요거는 제가 심화부터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건 뭐 설명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 뭐. 그런데 저한테 배웠다라고 가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여전히 상수준의 문제예요. A란 자가 갑이란 자에게 이렇게 과세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해요. 그리고 나서 이 갑으로부터 1,000만 원만큼 받으면 여기에 부가세 100만 원만큼 거래징수해서 이것을 세무서에다가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A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야. 그러면 얘는 이거 안 하고 요것도 안 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얘한테 대리납부 의무를 물리게 되는 거죠. 그게 2번 질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 A란 자가 일단 대리납부를 물리는데 이 대리납부는 용역 또는 권리에 대해서 물리는 건데 이 공급 장소는 용역의 경우는 그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인데 권리의 경우는 어디를 보냐면 공급 당시 그 권리가 존재하는 장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권리가 이러한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권리를 공급받을 때는 공급일 현재 권리의 소재지는 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권을 행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급 장소에 특례둔 거 아니에요. 국외 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의제해버려서 이러한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완한 규정이고 얘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그 복잡하고 파악하기도 힘든 대리납부를 물리는데 다행히 한국에다가 요 갑이 이제 위탁매매인 등을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중개인, 대리인 등을 국내에다 둬가지고 얘가 우리나라 부가가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자인 그런 사업자 이어서 얘를 통해 가지고 얘한테 공급하는 그런 형태야. 그러면 실질과 손실에 따른다 그러면 납세무자는 위탁자인 얘가 되지만 국내에 얘가 맡겨가지고 거래를 하는 주체인 위탁매매인 등이 있을 때 이 복잡한 대리납부 적용하지 않고 얘가 납세 의무자인 걸로 봐가지고 편안하게 정상적 과세 시스템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게 위탁매매인 등에 대한 특례죠. 그래서 국외사업자가 대리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통해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다면 그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얘가 공급하는 걸로 봐가지고 얘를 납세 의무자로 두고 이 복잡한 대리납부 의무 없이 얘한테 납세 의무를 물려버리는 거죠. 이게 위탁매매인 등 공급 특례 아닙니까? 그죠? 대리납부까지는 기본 때 설명하고 우리 심화 때 대리납부 플러스 요 위탁매매에 대한 특례와 공급장소 특례 연결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4번은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공급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똑같이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규정을 뭐하러 둬?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 시험에서 제일 아쉬운 문제는 22번입니다. 나는 요 22번은요, 어쨌건 올해 7급에 출제가 됐으니까 난 지금 책에는 실어놓지 않았어요. 책에는 실어놓지 않았는데 7급의 시험이 나왔으니까는 이제 책에는 실어놓겠지만은 그래도 강의는 안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나올 리도 없고 이렇게 나온 것도 그냥 이건 무조건 틀려라라고 나오든가 아니면 문구 보고 판단해라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정답은 4번인데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세법과 이에 관련되는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할 수 있다?
뉘앙스상 얘는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해석도 요청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직접 회신할 수 있다. 왠지 표현이 이상하잖아. 약간 국어적인 이상한 느낌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 이런 규정을 준비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 해설자 한번 보세요. 이 규정은요, 세법 해석 기준, 세법 적용 원칙 이것도 아니야. 이게 어디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무슨 전문가 몇인, 어디 몇인, 국세청장이 정한 몇인끼리 구성하고 이에 대한 의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조직구조 내에서의 규정 중에서 맨 마지막에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들어간 요 규정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규정. 그래가지고서는 요 규정의 4번 보면은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위에 세 번째 줄 뭐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얘는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요청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직접 회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어적 말장난해가지고 틀리게 한 건데 이런 규정들의 준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고 이런 준비하자 그러면 세법 200강 해야 돼. 200강. 그러니 어쨌건 이런 문제들은 뭐 대놓고 틀린 문제다라고 보시고 하등의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중요성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어쨌건 뭐 저는 기출문제집에도 실어놓고 할 수 없이 다이어트 세법에도 이 지엽적이기 짝이 없는 쓸데없는 규정을 놓긴 해야 되겠지. 왜? 안 넣어놓으면 내년에 새로 공부한 친구들이 이거 보고 이런다고. 다이어트 세법이 얇다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그 의심을 가지고들 있어요, 다들. 그게 얇아가지고 여러분이 떨어질 일이 절대 없고 얇아도 두꺼운 책이 없는 내용들이 더 많아. 잘 봐봐. 이런 쓸데기 없는 내용들을 빼놓은 거지. 근데 기출이 됐는데 그 내용 없다고 또 한 번 또 뭐 그럴까 봐 어쨌건 뭐 집어는 넣을 거야. 집어는 넣을 건데 소입구 외양간은 고칠 건데 어쨌건 뭐 이런 것들은 절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틀려라라고 내는 아주 극지엽적인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23번 문제는 법인화인 단체인데 주무관청에 인허가 등록되지 않았고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그런 표현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세무서장한테 신고하거나 신청한 적 없으니까 승인의제법인도 아니므로 얘네들은 당연의제법인 둘, 승인의제법인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일거주자 아니면 공동사업이에요. 그런데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얘들은 공동사업은 아니고 이제 일거주자냐 일비거주자냐 봐야 되는데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니까 일거주자죠. 일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죠? 보면서 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재주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주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지 않는데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결정이에요. 이게 국세기본법의 재주사 결정과 관련된 규정만 6개. 엄청 규정되어 있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주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 아마 이거 출제한 양반이 나이가 되게 많으실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는 재주사 결정이라는 것이 조문상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인용이라는 것이 일부 인용, 전부 인용밖에 없었는데 자꾸 실무상 일부 인용, 전부 인용 이거 떠나가지고서는 조사를 잘못했으니까 다시 조사 좀 해봐. 이런 재결청의 판단이 자꾸 나오니까 법문상에는 재조사해보라는 그런 결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상 자주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유권 해석만 있지 조문에는 없었던 그런 시절을 거쳐 조문에 입법이 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6군데 조문으로 입법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입법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 15년 전부터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연세가 지긋하신 출제자님이 옛날 생각을 향수하시면서 그렇게 출제한 그런 지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주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면 재주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도 안 하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대상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틀렸고. 재주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재주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주사 실행하고 그에 관련된 처분까지 하라는 그 60일이라는 기준 잘 기억하라 그랬죠. 3번이 맞는 질문이고
원래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가야지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결정이 제주사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과 그 해당 심사청구, 심판청구 한 번 더한 것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25번 문제는 이거는 뭐 이거 계산 문제라고 제가 계산 문제 뭐 3문제 정도 나온 걸로 뭐 집계가 되는데 뭐 숫자가 들어갔다고 계산 문제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이론형 문제를 숫자 집어넣은 거죠. 결과적으로 2만 달러 공급했어요. 외국에다가 2만 달러. 2만 달러 공급했는데 이 공급 시기는 선적일인 10월 15일이거든. 10월 15일 날 선적했는데 이제 10월 1일 날 환가했다면 10월 15일 날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라 할지라도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했다면 그 환가 당시의 환율인 달러당 1,000원 해서 얘는 10,000달러는 1,000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요 10월 1일 날 환가한 부분이고, 그리고 10월 30일 날 수출 대금 잔액을 외화로 송금받아가지고 이제 1,200원에 환가했다는데, 그때 1,200원에 환가했든 말든 간에 공급 시기까지 그 환가하지 않았거나 공급 시기까지 지급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나머지 많은 공급 시기 현재 환율 1,100원 곱해가지고 1,100만 원이 되는 것이므로 뭐 합쳐가지고 뭐 이거 전부 다 10월 달에 일어난 거래들이죠. 문제가 2021년도 2기 과세기간 과세표준과라는 거니까 뭐 2,100만 원이 되겠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든 과세표준 신고서들은 전부 다 원화로 표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 원화로 표시되는 과정에서의 환율 적용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불가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공급 시기 때 환율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공급 시기 때 환율 이전에 만약에 환가해가지고 원화로 환전했다면 그거는 그냥 환가한 금액으로 인정하되, 공급 시기 이후까지 환가가 안 된 상황이라 그러면 공급 시기 현재 환율 알잖아. 그런데 그 이후에 환율 막 봐가면서 자의적인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공급 시기 현재의 환율로만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첨부 자료로 첨부해 놓은 그러한 총평에 대한 내용들도 잘 읽어보시고, 이제 7급 문제가 25문제가 되어서 뭐 기존의 출제자들 제가 대충 뒷이야기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9급과 현저한 차별화를 두어서 7급다운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허황된 말은 아니었고요. 정말로 9급과는 나름대로 지엽성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어떤 무슨 뭐 문제 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뭐 확연하게 7급이라는 색깔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뭐라 한 것처럼 약간의 출제 오류성이 있는 그런 질문단은 섞여 있었고, 그리고 너무 지엽적이어가지고 이건 아예 우리가 해설하거나 시험 문제로 보완할 대상도 아닌 그런 아주 너무나 극지엽적인 그런 문제들도 좀 나왔고, 뭐 어렵고 지엽적인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돼서 섞여 있기도 했고, 박스 문제 꽤 나왔고, 옳은 문제 고르는 게 10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문제의 형식 자체도 일반적인 평년의 시험에 비해서 다소 난이도와 어려움이 좀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보다 더 어렵지도 더 쉽지도 않게끔 이 정도를 아예 7급의 수준으로서 픽스를 시키고, 9급 문제 같은 경우는 옳은 거 고르는 거 좀 줄이고,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것들 좀 빼고, 그리고 아주 극지엽적인 것들 뺀 그런 형식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9급의 수준을 요 7급의 수준보다 좀 하향해서 맞추는 것이 조금 변별력 있는 공무원 세법의 어떤 출제 경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7급 시험 본 친구들 전부 다 고생 많았고요. 어쨌건 전 오늘 시험이 되게 기다려졌어요.
7급 시험 뭐 어떻게 내겠다라고 막 그 의지도 막 엿보이고 처음으로 25문제가 출제되는 7급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건 뭐 기대에 많이 충족하지 못했지만 어쨌건 뭐 국기법 상당히 많이 나오고 문제 구성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 외에는 어쨌든 뭐 예상했던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서 나름대로 한 7, 80% 정도는 뭐 문제 수준과 경향에 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험 봤던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오늘 공부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공무원으로 나아가는 발길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틀린 부분들 보완해서 그 다음 단계의 도전에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7급 시험 보지 않고 뭐 오늘이던 이후에 이 영상을 가지고 7급 기출 가늠하려고 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요 영상 한번 공부하시는 그런 모든 학생들은 어쨌든 문제 하나하나의 테마가 결과적인 답이 이거다의 개념이 아닌 이 주제를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면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정답으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 공부 방향성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